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5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려동물의 장래 및 복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국과 영국,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스웨덴 등의 반려동물 문화와 반려동물 장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동물 복지와 장래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동물 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사람마다 많은 의견들이 물론 있습니다. 또 동물마다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실험동물, 또 야생동물 등에 따라서 동물마다 그 동물의 권리라든지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그 견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를 만족시키는 동물 복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물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스웨덴은 사람과 동일한 감각을 가진 존재로 동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의 동물보호법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 복지를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 거리를 걷게 되면 반려동물과 주인이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도 가게에 가도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법은 강력한 규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미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판결 내용을 보면 개 주인의 관리소홀로 죽은 고양이의 몸값으로 3만 달러, 그리고 고양이 주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 이 죽은 고양이의 가격은 45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고양이 가격이 450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 주인에게 4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3주간 복역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시 3개월간 가택연금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보아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미국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에 반려동물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럽은 이제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을 말합니다. 법령 정비라든지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독일 있는데요. 특별히 영국은 독일과 함께 200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동물 보호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요. 특별히 영국의 사례를 이제 보면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강력한 법 제정과 함께 동물 학대에 대한 집행, 동물 보호소에 대한 운영을 역량 있는 동물 보호 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2,000여 개의 동물 보호 단체가 있거든요. 2,000개. 영국에는 2,000개의 동물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되고요. 이 보호 단체들이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 보호 역사를 가진 나라는 또 독일입니다. 독일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동물보호법 등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동물보호단체가 일임받아 활동합니다. 보호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미국이 말이에요. 이 미국이 100년 가까이 됩니다. 역사가. 미국은 100년 가까이 되고요. 영국은 200년,
200년 가까이 되죠. 200년. 독일도 2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독일과 영국이 굉장히 깊고요. 미국은 이제 100년 정도 됐는데, 미국의 경우에 반려동물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데, 위험한 개에 대한 기준, 공공장소에서의 기준 등 각 그 미국에 있는 그 주마다 동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는 주마다 운영 체계가 다르고요.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 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큰 동물보호단체가 각 지부별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군소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 대만입니다. 대만. 자, 대만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역사가 20년 정도 빠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개 식용 문화가 만연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에게 전담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민간과 시가 직영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대만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서는 시직영으로 이제 시직영으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복지, 애니멀 웰페어의 철학은 인간의 책임하에 동물을 인간적으로 돌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동물 복지에 대한 가장 선진국은 당연히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가장 선진국인데요. 독일은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동물 친구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티어하임은 여기 티어는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하임은 티어는 동물이란 뜻이고요. 하임은 집이란 뜻입니다. 티어는 동물, 하임은 집. 이래서 동물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 보호소를 말합니다.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독일은 추가했습니다. 지금 독일을 말합니다. 독일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추가했고요. 2002년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기본법에 명시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명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독일에서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가장 먼저 티어하임에 가야 됩니다. 동물 보호소를 일컫는 이 티어하임은 이제 동물의 집, 티어하임, 티어가 동물이고 하임이 집이라고 그랬죠. 동물의 집에 가야 됩니다. 독일 전역에 520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520개 티어하임이 520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티어하임에는 이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거북이, 말, 양, 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티어하임에 있는 동물들의 절반 이상이 주인이 사망했거나 주인이 이사를 해서 입소한 경우이고요. 나머지는 열악한 상태에서 구조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 티어하임에 있는 동물들은 90% 이상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거의 뭐 여기서 안락사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간 동물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애견 카페에서 이거를 동물을 팔기도 하고 동물 판매업이라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물론 독일에도 동물 판매업이라는 업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과 그 허가가 엄격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특수동물만 그 동물 판매를 하는 곳에서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반려동물 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티어하임에서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류의 이제 반려동물은 대부분 TIM에서 관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물 분양이 주로 TI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기본적으로 TIM의 정책은 노킬 정책입니다. 노킬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노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TIM의 기본적인 정책은 노킬 정책.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수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우리나라 지자체 동물보호조와는 다릅니다. TIM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TIM의 내부 정경인데요. 이 안에서 있는 동물들은 이제 안락사되거나 버려지거나 이러진 않고 분양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마치 공원처럼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킬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산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우리나라 동물보호소와는 다르다. 그리고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 훈련을 받기도 하고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거나 사회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일 TIM의 내부 모습인데요. 유럽 최대의 동물보호시설로 꼽히는 이러한 TIM 중에서도 베를린 TIM은 베를린 독일 TIM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독일 TIM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시설로 꼽히는 베를린 TIM 1년에 1만 5천여 마리의 동물을 직원 140명, 자원봉사자 600명, 수의사와 간호사 20명이 돌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TIM은 이제 각 동물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사회성이 뛰어난 개들을 위해서는 서로 인지할 수 있게 투명 유리벽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투명 유리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방식 견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마리마다 이제 이렇게 한 마리마다 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투명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요. 자유롭게 실내외를 넘나들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양이와 길고양이를 위해서는 각각 자연광이 잘 들고 캣파워가 놓인 방과 자유롭게 무리지어 살 수 있는 풀숲을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널찍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케이지의 최소 면적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광이나 환기나 난방 설비 등에도 까다로운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TIM이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TIM 내 시설에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이제 투명한 유리, 그다음에 각 이제 개체마다 방이 따로 있고 또 어디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안락사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TIM은 보통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연간 시설 유지비가 회원비나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금 그리고 상속 및 증여금만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분의 1 가량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속금, 증여금 이런 이제 후원금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분의 1을 후원받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베를린 TIM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베를린 TIM의 경우에 15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덕분에 한화 100억 원에 해당하는 연간 유지비를
국가지원금 없이도 해결하고요. 이에 따라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동물 복지 증진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독특한 독일만의 문화이고, 독일이 얼마나 동물에 대해서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TRM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되는 만큼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역시 만만치 않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각 주별로 방침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일정 가격을 두고 2번 내지 3번 방문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케이지마다 달린 표지판에서 동물의 나이나 동물의 성장 배경, 동물의 성격, 동물의 행동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접 한두 시간씩 함께 산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중고 자동차를 살 때 끌고 나가서 이렇게 타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는 상담을 통해 입양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는 동물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지, 정말 동물을 기를 의향이 있는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적합한지 안 한지를 심사합니다. 가령 가족 인원, 전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 없는지, 또 집이 너무 좁진 않는지, 또 한 달 수입이 충분한지,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굶기지는 않을 건지, 또 집 주인이 그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집 주인이 동의를 했는지, 또 집과 그 주변에 산책할 공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하루 동안 그 동물과 얼마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는지, 또 하루에 산책을 몇 번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거주지가 1층인지 꼭대기층인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복잡한 이런 절차, 복잡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맹인 보호견을 우리나라에서 분양을 하면 맹인 보호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불시에 찾아가서 맹인 보호견을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혼자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굶기거나 이러면은 다시 무료로 줬기 때문에 다시 몰수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입양 과정이 길게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을 찾는 중요한 일인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TRM과 입양 희망자 모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 동물을 골라서 데려갈 수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좀 더 어린 동물을 선호하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나이 같은 것도 분양 TRM에서 분양하는 분양 그 책임자가 정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TRM에서 어렵사리 만든 동물을 찾는다고 해도 보호 과금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보증금 같은 거죠. 그리고 보호 과금을 내고 집에 데려갑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 동물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히 반려견의 경우에 매년 13만 원 이상의 반려견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데요. 불필요한 발병 및 사고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반려견 건강보험 가입,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가입돼야 되죠. 중성화 수술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금 내야 되죠. 또 이제 그 TRM에서 데려갈 때 보호과금이라는 돈을 또 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기본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하루에 3번씩 산책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은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치료해서 용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집에 꼭 필요한 배변판. 배변판은 독일에서는 아플 때만 쓰는 거지, 독일에서는 그냥 비상용품이지
우리나라처럼 계속 배변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책은 공원 외에도 카페에도 산책할 수 있고요. 레스토랑도 포함해서 가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어디든지 반려동물을 반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을 보는 경우에, 그러니까 마트에 갈 경우에 보통 가게 앞에 개를 내어놓고 다녀와야 하는데 납치나 폭행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직장과 학교에도 개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1인 가정의 경우에 세컨드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가정에다가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보수로 맡겨놓기도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중단하는 입양한 거를 파괴하는, 입양한 거를 취소하는 이런 파양은 전체 입양수의 겨우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런 한국의 사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12% 정도만 자연사 할 때까지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98%가 이제 파양을 하지 않고 계속 기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혐오할지라도 겉으로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반려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려견 학대나 유기 사실이 드러나면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매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 동물을 유기한다든지 반려견 학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결여에 독일 사람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독일에서는 매일 3건 이상의 반려견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데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옆집 강아지가 이틀 동안 산책 안 시켰어요. 자동차에다가 차를 혼자 놔뒀어요. 자동차에다가 강아지를 혼자 놔뒀어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했는데 다른 강아지가 놀라고 그러는데 못 놀게 한다든지, 차에다가 개를 혼자 놔뒀다든지, 또는 산책을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틀 이상 산책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를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아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많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리켜 사회에 함께 묻히고자 하는 반려인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반려동물 동반 장묘가 허용됩니다. 미국은 반려동물과 내가 같이 이제 장지에 묘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묻히고 싶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과 언젠가 영원히 이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공원 묘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석에다가 반려동물 관련 문구를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같이 묻힐 수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같이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묻히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뉴욕주에서는 공동매장을 인정하는 조례도 성립됐습니다. 반려동물과 공동매장을 허락하는 이런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경우에 일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친화적 장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 보험 가입률을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0.02%였다가 2019년도에는 한국이 이제 10%로 꽁충 올라갔습니다. 10%가 아니고요. 0.2%로 올라갔습니다. 2017년도에는 0.02%에다가 2019년도에는 0.2%. 이거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죠. 이거는 이제 시장 규모라 이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자료인데요.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미국의 경우에 1%였는데 2019년도에는 10%,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10%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독일은 지금 2017년도에 자료는 없고 2019년도에는 15% 이렇게 되고요.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4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 이제 이런 제도들이 나라마다 각각 다른데요. 독일은 반려견 한 마리당 최고 8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린이 수준의 탑승료를 내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동물 보호 권리 관련 법제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 동물 보호 책임을 헌법 조항에 삽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